네,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4월 CPI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중동 방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 완화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관세 우려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미증시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제 상호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관세 합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기본적인 접근은 네. 최악은 피했다라는 부분이었었고, 뭐 사실 90일 동안 관세 인하 없이 계속 싸울 수도 있는 부분이었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80% 얘기가 이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80% 정도까지만 인하하고서는 협상을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세게 네. 협상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번 관세 인하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아직까지 제시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을 했을 때 중국의 내수 성장 중심 국가로서의 전환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1기 때, 그러니까 2019년에 트럼프와의 미중 협상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고, 네.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때 협상했던 내용대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주지 않느냐. 라는 부분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당시에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위안화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은 투명한 운용이라고 해놓고 이 내부적인 얘기로는 위안화의 강세를 만들어달라라는 얘기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소통이라는 영역에서 같이 계속해가지고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미중 경제 전략 회의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일 인상 깊었던 정책들 내용이 사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FDI 투자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상승 재료를 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에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가 이뤄질지 궁금해지고 또 한 번의 상승 재료를 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네. 트럼프 성격이 워낙에 정책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무 협상이 없이 이 정도의 관세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으로 봤을 때는 정상회담에서 뭔가 협상했던 내용들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했었던 미국의 물건을 사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환율 보고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환율에 대한 강세 부분도 조금은 터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동 요번에 이제 가가지고 얘기 나온 것처럼 사실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말에 통화를 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관세 불확실성이 어쨌든 완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지표들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질 텐데요. 지난밤에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좋게 봤습니다. 좋게 봤고, 예상했던 거나 아니면은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다만 시장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를 했을 때 관세를 부과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세게 난다라는 부분인데, 포드나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 국민한테 많이 파는 기업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5월까지는
기업에서 이 물가 상승분을 흡수하겠다라는 얘기를 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7월부터는 이 만약에 관세로 물가가 상승하면은 흡수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물가 상승 구간은 7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서비스하고 주거 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를 합치시면 50%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2022년, 23년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자꾸만 그리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공급 사이드 이벤트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 4%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는 확인이 됐고 실업률을 포함한 고용 지표에도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만 해도 반이민 정책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공무원 해고와 같은 실업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직 그렇게 고용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현재 미국 고용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중립적인 수준이다. 네. 이 연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는 중립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반이민 정책, 그다음에 공무원 해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반이민은 실업률이 하락하는 효과고 공무원 해고는 실업률이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반이민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민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미국 국민이 채운다면은 임금은 올라갑니다. 임금은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업자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밖으로 빠지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쓰던 돈은 또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고용 해고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감원 수치를 보시면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비농업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소송이 패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이 좀 등락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은 그래도 현재는 중립적인 수준에 있다. 물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좀 수치들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이후에 쿠글러 연준 이사가 미중의 관세 인하가 연준의 대응 필요성을 줄일 수도 있다. 이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쿠글러 연준 이사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뭐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가 엇갈리기는 하는데 네. 얘기했던 부분이 이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관세 인하한 것만 가지고도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다만 인플레이션 영향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CME 패드워치 상에서는 지금 9월까지 미뤄진 상황이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일부 IB 쪽에서는 12월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보고 있을 때 이제 물가나 아니면은 노동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땐 중립적이지만 소비가 둔화되는 그림이 관세 때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미국의 가계의 그 여력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란가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미국의 경기가 점점 둔화되는 그림이 나온다라면은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에는 50bp에서 100bp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4차례 이런 게 아니라 한 차례는 7월이나 9월경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25bp 인하를 한 다음에 만약에 경기가 진짜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둔화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경기 쪽 문제 때문에 비컷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올해 들어서 미증시가 부진했고 오히려 비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관세 유예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증시가 많이 회복을 했고 우리 시장이 오히려 미증시 대비해서 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앞으로의 미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전히 밸류가 높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증시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상향 그림은 잘 그리는 네, 네. 주식이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성 측면에서는 우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전고점을 뚫고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부에서 이제 뭐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펀더멘탈이 좋고 그다음에 현금 창출력이 높은 국가 이 종목들을 보통은 고퀄리티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빅테크 종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가 좋아지느냐라는 그림에 대해 가지고 현재 수준에서 과연 여기서 계속해 가지고 위쪽으로 AI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은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감세나 뭐 규제 완화 같이 내년 중간 선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고 증시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6년 11월인데 중간 선거 때까지 다수당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분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부분, 이 정책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네. 네. 미국 내부에서 사실 재정을 집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재정 집행에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오히려 올해부터 연말까지로 보셨을 때는 규제 완화가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내년에 재정 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조금 풀어놓는 그림이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공화당의 특징이기는 한데 공화당은 대부분의 경우 혹시 1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조 달러 중에서 공화당은 보통 PPP 그러니까 민간의 투자를 가져오고 정부에서 돈을 일부 집어넣는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2조 달러 중에서 10% 그러니까 2천억 달러만 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집행되는 자금이 그렇게까지 세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약간은 줄이시고 네. 오히려 내년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여러 국가들이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부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을 편성한 상황인데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부양이 언제쯤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재정 효과라는 게 시차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차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의 반영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돈을 푸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재정 여력이 있느냐라는 의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금 집행 같은 거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올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비미국 증시 쪽으로 좀 주목도가 옮겨가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면 미국과 비미국 중에서 어느 지역이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네.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질문 네. 중에 하나가 이거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당장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디가 낫냐라고 하면 비미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왔던 게 도지라는 법안 이 협의체 자체가 미국의 재정 여력의 부족을 나타내고 사실 마가라는 것 자체가 비미국 지역의 재정 지출의 확대를 나타내는 정책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재정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이 촉발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근데 사실 독일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비미국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재정 정책을 펴는 그 목적 자체가 네. 내수 부양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 가지고 소비가 좋았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았던 거고 여기서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의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긴 건데
다른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하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로 인한 효과가 비미국 지역에 더 세게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장 레벨의 함수라기보다는 성장률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어디가 더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안정적인 건 사실이지만은 성장률 자체는 내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독일, 중국, 한국 마찬가지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거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3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전까지 지수가 회복한 상황이고, 올해를 복귀를 해본다면 올해 내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국내 시장 앞으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디까지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고점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근데 그 이후의 그림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관세 리스크가 그래도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대외 리스크가 컸었는데 한국은 대외하고 대내 불확실성이 같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대내 불확실성이 어찌 됐든지 간에 완화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재정 지출을 하고 내수를 성장시킨다는 거는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수출이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후보자 분들이 모두 다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밸류업이 되든지 상법 개정이 됐든지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부분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성의 영역은 관세에 대한 완화 부분만 있는 거지,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될 거라는 거는 확정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도 확정적인 상황, 거기에 더해가지고 추가 부영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주가는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밌는 부분은 저는 이제 경제를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내수가 성장해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과연 여기서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그림이 중요한데, 중국하고 독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미국이 좋다라는 거의 측면에는 한국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도 좀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긍정 모멘텀이 더 있지만 수출 회복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가 더 상승을 한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괜찮아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PBR이 낮은 종목들,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내수 종목이면서 PBR이 낮고 지금까지 이제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반기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건설업종이 올라가는 부분,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세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건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비용이 하락하는 부분이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안 올라가는 그림에서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는 거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컨센서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증권업종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이 좀 있었는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PBR 업종입니다. 근데 은행이 PBR을 올리기에는 사실 밸류업이나 이런 것
것들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근데 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 투자했던 것들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 완화된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쪽에 이제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까 신재생 에너지를 하든지 아니면 원자력을 하든지 결국에는 전력 설비하고 전력 기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전력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긍정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네.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건설과 증권 쪽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선과 방산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많이 밀렸던 자동차도 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최근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업종에서 이게 반도체를 뺐던 이유가 네. 반도체 업종이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디램 가격의 상승이나 그다음에 관세 효과가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단기적인 주가 부양의 이벤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반도체가 괜찮은 그림은 사실은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 주가의 레벨업에 쓰였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는 일반적인 반도체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다시 많이 팔리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레거시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로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저도 판단이 유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나 아니면 독일의 내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내수 안쪽에 들어있는 게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가 사용되는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이클이 다시 올라갈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 회복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이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에 훈풍이 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분명히 센티멘트엔 좋은 요인입니다. 네. 센티멘트엔 분명히 좋은 요인이고 물량이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감에는 일부 동의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약가 인하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결국에 이게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약가로 인한 이 경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Q가 올라가는 부분, 물량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가격을 인하시켜야 되는 부분하고 어디가 더 이익일 거냐라는 거가 하나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약가가 높은 이유의 많은 부분을 보험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가 인하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약을 싸게 팔라라는 얘기보다는 이 싼 약 가격에 붙어 있는 리베이트를 줄이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낼지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바이오 시밀러나 아니면은 ODM을 하는 업체들이나 전부 다 제약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는 계속해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그다음에 센티멘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이거를 긴 시간으로 보셨을 네. 때는 그래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주셨고요.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관세 인하가 실현이 되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이랑 방산이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선과 방산에 대한 질문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방산 업종 자체는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 이제 많은 이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언더웨이트를 하거나 오버웨이트를 하거나 이 비중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미 나는 비중을 꽉 채워놨는데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얘가 계속해가지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유럽 쪽에 이제 재무장 같은 얘기들처럼
새로운 이슈들이 한 번씩 나와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조정이 된다라는 측면보다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이제 추세 상승이 좀 확인이 된다면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지금 비중이 35%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로 더 사가지고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다들 이게 여기서 외국인이 빠진다라는 부분은 비중이 심각하게 줄어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만하고의 협상에서도 보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위안화 얘기도 조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환차익 문제 때문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내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에 높을 거라고 계속 예상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은 이제는 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개발연구원이 5월 경제 동향에서 국내 경기 둔화 징후가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를 좀 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경기 둔화 네. 징후는 이미 반영이 되고 계속해서 있죠. 진행되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경기 둔화 징후가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분명히 다른 나라보다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높았던 부분도 같이 있었는데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리신다면은 결론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추경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부분.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제가 경제를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주가를 설명드리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우리 성장률이 쇼크로 나왔었는데 추경과 금리 인하 앞으로 이제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세린 메이 우려로 시작한 5월이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5월장 이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 자체가 이 미국처럼 하고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보통은 올라가다가 옆으로 멈추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박스피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멈추는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다시 솟아오르는 우리 보통 공부할 때 얘기하는 계단식 성장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주식이 낮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미국 주식 안 하는 게 바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현재 상황에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추경에 대한 기대감 존재하고 거기에 대내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도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린 메이가 안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90일 유예가 이제 끝나고 거기서 다시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유예를 해주느냐라는 게 나오는 그 구간만 변동성을 약간 조심하신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매크로인사이트 최강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